현재 한국은 서방권 국가들의 키맨으로 등장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군사기술 발전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에 특히 한국이 개발하는 신무기에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떤 신무기를 만들고 배치할지에 따라 동북아 역학관계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중 가장 주목받는 무기가 바로 극초음속 무기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극초음속 활광체 HGV 등 각종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르콘, 중국의 둥펀-17, 미국의 에로우 등 세계 최강을 다투는 패권국들은 모두 이 극초음속 무기에 집중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열강들 속에 한국도 경쟁하고 있어 주변국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미 지난 2020년 12월 16일 극초음속 무기의 소요를 결정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연구진은 이미 2018년부터 40 이상의 지상 발사형 아이극 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그 성공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 각국의 극초음속 무기와 한국의 극초음속 무기가 얼마나 위력적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극초음속 무기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약진이 두드러지는데요. 러시아는 주적인 미국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극복할 수 없게 되자 게임 체인저로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KH-47 킨잘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 3M-22 지르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아방가르드 미사일 등 여러 극초음속 무기의 실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킨잘 미사일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전술 탄도미사일을 공대지 미사일로 개조한 것으로 최고 속도가 마하 10에 이르며 최대 사거리는 20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르콘 미사일은 좀 더 다목적성을 두고 개발된 본격적인 극초음속 무기인데요. 탄도미사일이기에 유도가 제한된 킨잘과 달리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한 순항 미사일로 여러 플랫폼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2017년 마하 7의 속도를 달성했고 2020년 10월에는 수상함 탑재형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또 올해 8월 말까지 핵잠수함에서 발사 테스트를 할 예정인데요. 올해 말까지 모든 테스트를 종료하고 실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강한 미사일도 있는데요. 러시아는 지난 2018년 3월 아방가르드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미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탄 ICBM의 탄두를 극초음속 활감체로 바꾼 것입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무려 마하 27미라는 엄청난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조차도 요격을 장담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러시아는 미 아방가르드 미사일을 2019년 12월 말에 실전 배치한 상태인데요. 반면 세계 최강국민 미국은 극초음속 무기 분야에서 그리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로 개발했던 레일건은 성능 부족과 고비용으로 취소되었고 함께 추진하던 극초음속 탄약 HVP 역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미국은 작년 9월 3일 155mm HVP를 이용해 마음속으로 비행하는 BQM-167 무인 표적기를 격추했습니다. BQM-167은 토마호크 미사일이나 하픈 미사일 같은 순항 미사일과 비슷한 구조와 속도를 갖는 표적기입니다. 그래서 HVP는 미사일도 격추하는 포탄이라며 극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크고 HVP 한 발의 가격이 예상보다 높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레일건 사업이 취소되며 함께 취소당한 겁니다. 그런데 미 결정은 뜻하지 않게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되고 있습니다. HVP까지 취소되면서 미국이 개발하던 3대 극초음속 무기인 레일건, HVP, 극초음속 미사일 중 오로지 극초음속 미사일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이름은 AGM-183A 에로우입니다. 에로우 미사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무게 약 2.3톤, 길이 5.8m, 폭 66cm의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B-1B, B-52, B 등 기존 폭격기는 물론 신형 B-21 폭격기에 장착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은 엄청난 속도입니다. 무려 마하 20까지 가능해 시속 24,700km까지 가속해 적에게 내려꽂힙니다.
게다가 탄도미사일처럼 사전에 발사 징후를 탐색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거리 역시 1600km에 달하기 때문에 적이 대공 미사일이 닿지 않는 곳에서 스텔스 포격기에 탑재해 공격할 경우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현대 최강의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메로우 미사일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미 메로우 미사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4월과 7월 있었던 두 차례의 발사 시험이 모두 실패한 것인데요. 중국과 러시아에 대적하겠다고 너무 급하게 개발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미 공군은 지난 2018년 18월에 록히드 마틴과 3억 8천만 달러 한화 약 5,400억 원에 달하는 ARRW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불과 8개월 만인 2019년 6월에 시제품이 나와 시험 비행을 시작했으니 문제가 없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졸속으로 개발했다지만 극초음속 무기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도 헤매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외로 한국의 성공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 관계자들은 오래전부터 더 빠른 미사일이 있어야 미래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 왔는데요. 군 관계자 말에 따르면 산부 또는 지휘부의 결심만 떨어지면 이른 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을 ADD가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즉 이 말뜻은 극초음속 유도탄 정도는 우리 기술력이면 금세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ADD 역시 극초음속 발사체 개발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 내놓은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동향이란 자료에 따르면 ADD는 거의 20년 전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램제트 추진기관을 개발해왔습니다. 램제트 엔진은 고속으로 불어 넘은 공기를 원통 안에서 압축하고 연료를 분사, 점화, 연소해 추진력을 얻는 제트 엔진입니다. 별도의 압축기나 터빈을 쓰지 않아 초음속 비행체에 적합합니다. 덕티드 램제트, 스크램제트 등의 방식이 있는데 한국은 이미 관련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ADD는 2010에서 2012년 사이에 극초음속 핵심 기술 응용 연구를 했으며 2011년부터 초고속 공기 흡입 엔진 특화 연구실을 설치해 관련 연구를 2017년에 끝마쳤습니다. 2018년부터 개발된 마하 5 수준의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활강제 테스트를 2023년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마하 5는 시속 6,000km가 넘는데 이는 경기도 일대에서 발사해 평양 지휘부의 단기까지 불과 2분밖에 걸리지 않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군상층부의 개발 의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2020년 6월 국방부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정경두 국방장관은 ADD 참설 150주년 행사에서 극초음속 무기 개발이 가속될 것이라 확언했습니다. 팔아서 2024년이 되면 한국 역시 극초음속 무기 보유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직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를 만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인데요. 극초음속은 통상 마하 5 이상의 속도 영역을 말합니다. 초음속과 뚜렷한 경계가 없지만 강한 충격파를 통해 고온으로 압축된 공기는 물리적인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높은 온도 때문에 공기를 구성하는 산소와 질소 기체의 에너지가 높아져 분자가 원자로 분해되는 해리 디소시에이션 현상과 원자와 전자가 서로 떨어지는 미온화 아이오니제이션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전자기파의 에너지 이동인 복사 레이디에이션 현상으로 인한 가열과 고온 플라즈마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극초음속 유동에서는 물리화학적 현상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발사체 하나만으로 극초음속 무기체계는 완성할 수 없습니다. 즉 이 말을 쉽게 풀이하자면 발사체 개발도 중요하지만 부가적인 첨단 소재, 재료 기술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극초음속 무기체계는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극초음속 비행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곳은 우주선의 대기권 재진입입니다. 아폴로 우주선이 대기권에 진입할 당시의 속도는 마하 35로 시속 41,000km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극초음속 기술은 극한의 유동에서 우주선에 노출되는 열 유량과 공기역학적 힘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군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사체인 로켓은
면소 효율이 제트 엔진에 비해 매우 낮아 수백 킬로미터 미상 극초음속의 속도로 순항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미를 극복하기 위해 충격파의 압축 효과를 이용한 랩스크림제트 엔진이라는 새로운 극초음속 추진기가 미개됐는데요. 랩스크림제트 엔진 기술은 한국도 군사 선진국들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은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크램제트 엔진 연구의 선두주자는 프랑스, 미국, 호주, 독일, 중국, 일본 등입니다. 그러나 항공산업 분야가 취약한 우리나라도 최근 다양한 연구 결과를 내놓으며 선진국을 바짝 뒤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중국과 일본도 한국처럼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사드로도 막을 수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 둥펀-17을 공개했고 2019년부터 전략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방가르드처럼 핵탄두에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활강체 HGV로 개발됐습니다. 미 미사일은 미국제 전략문제연구소 CSIS에 따르면 사거리 1800에서 2500km 정도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본 역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HCM과 초고속 활공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조차 올 1월 당대회에서 극초음속 활강체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극초음속 무기를 완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만 뒤처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개발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극초음속 엔진은 램제트 엔진과 스크램제트 엔진을 결합한 이중 램제트 기술의 일종으로 초음속에서 극초음속 영역까지 광범위한 비행명령에서 작동 가능한 복합 사이클 엔진입니다. 이중 모드 램제트 엔진과 유사하지만 이중 면소 램제트는 램제트 스크램제트가 각각 분리된 면소실을 가진 엔진이며 이중 모드 램제트는 하나의 연소기에서 램제트, 스크램제트 면소가 이루어지는 엔진입니다. 즉, 연소실의 분리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ADD는 이러한 핵심 기술 개발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2024년에 핵심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최대 순항속도 마하 6 이상의 장거리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들은 세계 최고를 다투는 기술 강국들 뿐이며 완벽히 실전 배치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나라는 러시아뿐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무기 개발에서 한국이 그런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